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벼랑이와 놀자 7번째 시간입니다. 아쉬운 마지막 시간이네요. 2023년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해안반도를 이해하는 키워드 삼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볼까 해요. 지금까지 이제 6번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오늘은 좀 종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을의 형태가 집들이 띄엄띄엄 있다는 뜻인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태안반도를 위한 키워드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김종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오늘 경기도 이천에서 먼 길을 오셨어요. 아침 날씨로 들어가지고 어려운 분이셨는데 김종현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경기도 이천의 향토지리학 교수입니다. 30여 년 이천 시내 이제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이현고등학교를 끝으로 이제 정년을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향토 연구, 향토지리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천 시지를 비롯한 이천 시 관련 저술 활동, 연구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이런 연구 활동, 저술 활동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이런 이제 지역 연구에 대해서도 특별히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특히 이제 우리 태안의 삼촌을 이해하는 데는 촌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김종현 선생님은 촌락지리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이천시의 공급촌지리라고 논문을 쓰셨습니다. 오늘 주제하고 잘 맞는 분이라서 오늘 이렇게 초청을 드렸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수도권 시민 그 마지막 강좌에 이렇게 초대가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임 박사님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오기 전에 좀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두 가지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부럽습니다. 이게 생각이 나요. 감사한 거는 지리를 이렇게 6번, 7번 강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고 들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리학의 입장에서. 지리학도 예. 뭐 오늘도 주제가 산촌인데 산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산에 있는 마을, 저기 외중이었는데 뭐 이 정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태안 국민들한테도 또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도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 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 부러운 거는 이러한 강좌들이 태안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새로운 그 시민 의식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역에서 시의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소정보위원회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도로가 뚫렸을 때 도로명을 이렇게 정해주는 심의하는 기구거든요. 근데 그 절차가 도로명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개 도로명을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뭐가 많이 올라오냐면 앞에 신자 붙은 도로명이 많이 올라옵니다. 진짜. 예를 들면 여기 태안로 이게 기존에 있다 그러면 새로운 시가지가 만들어져서 도로가 뚫리면 신태안로 요걸 하기를 굉장히 고집해요. 이유가 단순합니다. 새로운 곳은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이 논리더라고요. 좋은 그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도로명이 있는데 그래도 그게 정해져요. 막 시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다툼도 있지만 결국은 다수결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 시민들의 교육 내지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자리가 운영되는 면을 보니까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또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다른 면을 가지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산촌이라는 용어가요 좀 낯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그 용어는 아니시죠. 이제 반대 말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집촌이죠. 집촌. 흩어져 있는 마을이냐 모여 있는 마을이냐 그런 뜻인데 차이인데 우리나라의 마을들은 대부분이 집촌이죠. 집들이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안반도 일대에는 집들이 좀 듬성듬성 있는 산촌이 많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리학도 입장에서는 촌락을 공부할 때 꼭 태안반도의 산촌을 공부를 하는 빼놓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 자체로 이제 굉장히 특징 있는 문화적 경관인데 이런 이제 특징 있는 문화적 경관이 저절로 생겼을 리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런 원인들을 탐구하다 보면 태안의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고구마 캘 때 줄기 하나에 덩어리가 나오듯이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김종현 선생님께 우리나라의 이런 집촌이 매우 일반적인 이유 이걸 한번 좀 여쭤볼까요? 그 인류가 원시 사회 때 취약된 것이 아마 공산주의 경제 체제였던 것 같아요.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집단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 기본적인 것 같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집초는 벼농사하고 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계속 얘기가 되겠지만 그 면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제가 이천 쪽 촌락을 좀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이 벼농사, 유교사상, 풍수지리사상 이게 이제 전맥이 돼서 오늘날의 그 마을이 구성이 돼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은 벼농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벼농사 지역 집촌, 안농사, 화전지대, 산촌 이게 기본 공식이었는데 거기서 벗어난 것이 바로 이
태안도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특이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벼농사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런 농업 형태가 되니까 벼농사가 이제 뭐 동시에 일을 해야 되는 거, 또 뭐 이런 수리 관계 시설 같은 게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데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력 동원이 힘들다 그런 거죠.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외에도 어촌 마을이라든지 성곽과 관련된 방어용 지역이라든지 또 산에 심지어는 그 이 지역은요 지리산 자락입니다. 함양도 산지 마을인데도 산에도 이렇게 집촌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물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무데서나 나지 않으니까 우리 잘 나는데 중심을 집들이 모여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태안을 이해한다고 하면 그거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선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 논농사가 왜 집촌을 취하느냐, 반농사가 산촌을 취해도 되느냐, 협동적 노동을 가지고 얘기 많이를 하는데 논에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하나입니다. 벼. 그러니까 한 가지 작물을 논이라는 전체 면적에 재배를 하다 보니까 파종 시기하고 수확 시기가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만한 노동력이 필요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수확이 어려운 거죠. 근데 반농사는 재배 작물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죠. 파종 시기도 다르고 수확 시기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넓어도 그 작물을 심는 땅은 어느 시기는 쉬고 있고 또 어느 시기는 재배가 되고 있고 이게 일률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분산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특징이 논밭 농사에서 생기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집촌의 형성 원인을 봤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태안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복되는 얘기지만 태안반도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문화 경관이다. 산촌을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첫 번째는 자연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 배경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문화 경제적인 배경. 세 가지를 이제 분류해보고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태안의 지역 성격성 이런 거를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 그림은 우리 태안 원북면 양산리라는 마을이에요. 그림 첫 화면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특별히 듬성듬성하죠. 뭐 이런 말 합니다. 뭐 댕겨 넘어가요 그럽니다. 옆집 가려면 댕겨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요 마을은 그 예당평야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제 그 삽교천 하류 아산 선장면에 있는 이제 마을인데 장본리 대정리하는 마을이에요. 근데 또 역시 우리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은 옹기종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옹기종기. 집촌은 옹기종기 있고요. 산촌은 댕겨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마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선생님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벼농사의 뭐 대명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천 옛날부터 쌀로 아주 진상미를 생산하는 곳이고 또 고향도 이제 공주시고 그러신데 어떻게 고향이나 아니면 살고 계신 지금 이천이나 둘 중에 어느 곳 쪽에 가까울까요? 그리고 이천은 지금 이제 뭐 수도권 내 개발이 많이 되서 이게 흔적들이 많이 지워졌고 이제 원산지가 공주다 보니까는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비춰보면은 저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 여기 서산 부서 가사리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가끔 여기 집을 놀러 왔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좀 차이가 큰 게 이 친구가 엄마를 부를 때 엄마 문 열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공주와 서산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그 차이가 컸고 문을 열고 쑥 들어갔는데요. 마당 한가운데 샘이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샘. 집집마다 샘. 제가 사는 그 공주에서는 자연마을별로 우물이 하나씩 있었어요. 아랫등, 횡장등, 윗등 우물이 공동 우물이 있고 거기에 한 25 정도의 마을 집들이 있었는데 그게 집집마다 우물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 구조가 폐쇄요. 미울자형으로 그렇죠. 딱 돼 있고
그때는 뭔 모르고서 이렇게 봤는데도 특이하다. 어. 그리고 처마 밑에 사방에 어. 마늘이 쫙. 맞아, 그렇죠. 반동사. 그리고 어. 주변은 다 밭인데 어. 논을 한번 갔다 온다는데 한참 걸리더라고. 어. 지금 생각하니까 어. 밭을 한참 지나서 해안가 어. 개척지 논을 갔다 온 거죠. 음. 그게 아주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때 인상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음. 산촌의 특징이잖아요. 네. 일반적인 마을하고 이제 반대인 그런 특징 정말 있네요. 그래서 지리학을 전공하신 거죠. 네. 궁금하시죠? 도대체 산촌이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십니까? 예. 궁금하시다면 이제 성공한 건데 궁금하시다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게 왜 생겼을까? 태안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산촌이 많은데 어디를 가나 다 산촌이다 요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집촌 형태도 있고 또 근래에는 이제 생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하고 같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두 다 산촌이다. 이제 요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연적 배경 먼저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앞에 이제 6번의 강의에서 여러 번 나왔던 난발입니다. 비산, 비야. 사실 지형학, 우리 이제 지리학에서 얘기하는 지형학 용어가 아니거든요. 이건 뭐 우리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주 선생님께서 쓰셨던 말로 좀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지형 용어가 아니었지만 지형 용어가 된 이런 말입니다.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다. 그래서 뭐 사진에 보시는 것은 신두리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원동면한테 찍어본 건데 분명히 산이죠. 분명히 산인데 해발고도가 100m 안쪽인 산이라고 하기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산비야라는 말이 적절한 말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들쑥날 수 높은 산들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기복이 많다. 높고 낮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제 기복이 많은 이런 지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넓은 경지를 만들기가 좀 어렵다. 경지 규모가 좀 작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구릉지 정상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런 이제 구릉 정상들이 경계구시를 해서 경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경지들이 불연속적으로 분포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비산비야 지형이 만들어내는 그 경지의 모습이죠. 경지의 모습이 그러니까요. 사람이 경지에 깃들어 살게 되니까 산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산비야의 지형과 관련된 두 번째 특징은 강수량이 적다는 겁니다. 그럼 비산비야라는 지형과 강수량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제가 이천에서 와서 자랑하는 게 이천쌀인데 이천쌀이 왜 유명해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아까 임 박사님이 진삼이 말씀하셨는데 진삼이 품목에 없더라고요. 아, 쌀이 네, 없고 다만 잘못된 정보네. 네. 다만 이천의 그 전통 벽시가 자채쌀이라고 해서 극조생종. 당시에도 우리를 양력으로 따지면 9월 말쯤이면 수확이 되는 전통 벽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임금님이 햇살 먹었겠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대학 교수님이 얘기하는 바람골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람골. 우리나라 동서를 가르는 바람골. 거기에 뚫린 도로가 영동고속도로라는 거죠. 인간들은 천안 자리로 도로를 내다 보니까 낮은 지역. 그래서 서해안에서 들어오는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그 바람골을 따라서 대관령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산지 지형이 바람을 막아주고 산을 넘어갈 때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지고 수증기가 응결하고 뒤로 뿌리고 그러면서 강수량이
약 1,300mm. 그것도 한꺼번에 내리는 것보다 좀 나눠서 내리는 거.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2000이. 네. 그걸 뭐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할 수는 없는데 금연이 영향을 줬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산이 없는 해발고도 100 내지 300m 정도밖에 없는 이 태안반도 일대에서는 그 서쪽에서 오는 습한 공기를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지역 역할을 못하고 통과하다 보니까 강수량이 적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이제 이 강수량도를 보면 보신 것처럼 태안반도 일대 강수량이 적은 걸로 나타납니다. 아주 굉장히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하천이 발달하지 않는다. 큰 하천이 발달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산이 높아야 골이 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골이 깊을 수 있는 조건, 높은 산도 없고 구름성, 침식 지형이고 네. 그다음에 높은 산이 있어야 비를 내려줘야 하천에 물이 발달하는 흐르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 또 하나는 이쪽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안석 쪽인데 이쪽에 굉장히 화강암 그 들이더라고요. 해안가를 제외한 그러니까 화강암이 갖는 특징이 모래성물의 마사토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얘네들은 물을 흡수해서 지하로 내려보내면서 지표수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 때문에 하천이 큰 하천이 발달하지 않았지 않을까. 예. 그렇겠습니다. 근데 바다와의 거리도 되게 짧죠. 반도가 길게 바다 쪽 올라가 있으니까 긴 하천이 발달하기 어려운 지형 조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건조한 토질 이런 걸 만드는 원인이 됐을 거고 벼농사에 이제 불리한 조건이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네요. 비산비사의 지형과 관련된 세 번째 특징은 지하 수면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김정현 선생님이 그 친구 집에 왔다가 고등학교 때 집집마다 마당에 우물이 있는 거를 그때 일찍 발견하셨는데 이제 태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삽자루 두 길이만 파도 물이 나온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지하 수면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하 수면이 가까운 것도 이제 비산비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떤가요? 그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단양 답사를 하다 보니까 단양에 성신양에 그 시멘트 공장이 있습니다. 그 시멘트 원료가 되는 게 석회암인데 채석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노천 채석장인데 가운데가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그 옆에 충주 호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회암 제형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면서 석회암을 녹여서 이제 석회암 동굴을 만들고 물은 어디론가 빠져나갔는데 그 채석장 가운데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고이면 안 되는데. 네, 어딘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이제 고민했는데 이것도 뭐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 옆에 충주호가 갖고 있는 수압 이것 때문에 이 물이 그 밑으로는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하 수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태안반도는 퇴적 지형이 아니고 침식 지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해수면은 일정한데 지표면은 점점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얕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친구분도 그럼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었죠? 네, 그렇죠. 가사에. 가사. 네. 여기 화면에 보시는 데는 이제 여기 태안읍 그 상리 또 평천리 고 일대 드론 영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일 때 특히 물이 잘 나온대요. 그래서 이 지하수 파는 분들이 이 동네에서 이렇게 지하수 파주세요 전화 오면 굉장히 좋아한다. 특히 잘 나와요. 화강암지 이렇게 안 맞고 지하수면이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불포운하예요. 불포운하. 여기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운하를 파고 성공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운하가 지하수면까지 파고
파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흙으로 메워진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워진 흙이 일종의 이제 지하 저수 탱크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요 주변 해발 고도가 20m뿐이 안 돼요. 20에서 25m.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도 1년 내내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그런 걸 지하수를 낮다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이제 우리 촌락하고 오늘의 주제하고 연결시켜보면 결국 집을 아무데다 지어도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정은 선생님 고향처럼 마을의 어느 한 곳에서만 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집들이 모여들 수가 없다는 거죠. 태안은 아무데나 가서 파도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니까 굳이 모여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물이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데 물을 지하에서 얻기가 되게 쉽다는 것은 산촌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연적 배경으로 이제 두 번째 리아스식 해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리아스식 해안도 워낙 많이 쓰이는 용어라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그 우리나라 서해안 쪽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태안반도가 해안선 길이만 817km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마라도에서 저 온성 육포진까지 직선 거리가 1000km니까 와, 얼마나 굴곡이 심한 그걸 막 꼬부려 놓은 셈이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지절률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 공부할 때 지도 교수님이 지절률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던데 그게 뭔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책을 냈어요. 쭉 읽어봤더니 세계 문명이 발달한 곳의 해안선의 굴곡도 이걸 조사했는데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일치. 그런데 그거 많을수록 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817km나 되는 태안반도는 인구가 조밀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차이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좀 해석하기로는 반도는 튀어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랑에 의한 침식이 강해지고 침식을 직접 받고 그러니까는 해안을 끼고 평지보다는 전력지가 많고 그 일부 중에 들어가는 곳에 많이 이제 퇴적이 이루어져서 이제 일부 평지가 생기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하천이 만들어 놓은 곡저지 지형이 낮은데 이게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얕다 보니까 빙기 때는 뭐 육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약 15,000년, 18,000년 전에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면서 바닷물이 차 올라오니까 그 하천이 깎아놓은 계곡으로 물이 차면서 해안선이 굴곡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리아스식 해안의 원리인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안이 반도 형태로 튀어나오면다 보니까 리아스식 해안이 갖고 있는 장점 이게 이제 해안 주변을 끼고 해안 평야가 좀 발달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한 면이 지절로 설명이 안 되는 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산이 이제 높고 하천이 길면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해안 평야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짧은 하천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경지 규모가 자꾸 불연속적인 이유에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부릉지가 많다는 거와 함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 선생님 싫어하신다는 지질 구조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려볼까면 사질토가 전반적으로 많다. 근데 보통은 이제 화강암질의 바위가 사질토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얘는 이제 암석의 어떤 기본적인 조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 지도에서 이 분홍색 부분요, 이런 분홍색 계열이고도 화강암질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바렌 분홍색, 요거는 이제 더 오래된 화강암질이지만 얘도 화강암질의 바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갱이가 굵은 사질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다른데 그 바위들은 뭐 이런 화강암질의 바위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수량이 적고 하천이 잘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좀 토질이 건조한 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식 조어 같은데 조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강성. 메마르고 거칠다 굳이 해석하면 그런 뜻인데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는데 당연히 이런 의 특징은 물 빠짐이 좋은 거죠. 물이 잘 빠지는 흙은 벼농사과는 아무래도 반농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집토로서도 습한 곳보다 훨씬 좋습니다. 물이 잘 빠지는 곳이. 습한 데에 집을 지으면 여러 가지 건강상 좋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질 구조적으로도 그런 반농사가 발달하거나 또는 좋은 집터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역사적인 배경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모두 산촌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산촌의 어떤 토대 이런 걸 설명하는 데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김준호 선생님께서 좀 전에 이제 지절률 또 인류문명, 인구 점유도 이런 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안반도는 아주 거주 역사가 굉장히 긴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인돌이 있다든지 또 화면에 이제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안면도 고남에 가면 패총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패총 이런 거 뭐 전부 선사 유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선사 때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지역이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한의 친위국고 또 신소도국이라는 그런 부족국가 부족연맹체가 이 일대에 2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서만 시대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이 신소도국이라는 거는 소도 다 아시죠? 마한에 이제 그 어떤 신의 영역 소도라고 하는 큰 소도가 여기 있었다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고대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보 백화산 바이블도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이제 거대한 바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인구가 적었다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일찍 이제 종교 관련 취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백제 중심부가 무역을 한 무역의 통로였다는 주장 듣는 거 보면 그 무역 관련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습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아주 일찍부터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많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좀 부연 설명을 김준호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볼까요? 선사 유적의 조경문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그런 이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선사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 중에 조개무지가 제일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조개만 먹고 살았겠어요. 그렇겠죠. 다른 것도 먹었는데 남아있는 게 조개 껍질이에요. 남아있는 조개 껍질이 갖는 단단한 특성. 그러다 보니까 조개무지.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 공급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개를 구할 수 있는 곳.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공급처가 되니까 분명히 아마 태안반도 쪽 해안을 끼고 있는 이 지역에 일찍부터 정착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도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고조선 사회는 재성일치 사회였잖아요. 왕이고 그 제사장 역할과 함께 겸했는데 소도가 생겨났다는 얘기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됐다. 사회가 분화가 됐다. 인구가 늘어나서 이제 권력 구조가 조금씩 나누어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태안반도 일대에 신소도국이 있었다. 아마 이게 이 마한 쪽에서 소도 중에 아마 대표 소도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지역이 이미 상한시대 때 꽤 권력을 갖거나 아니면 그만한 인구들이 분포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 변화의 첫 번째 원인으로 조운을 이제 많이 꼽습니다. 조운이 이제 고려 성종 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조운 제도가. 그래서 이 농업 생산이 많은 우리 삼남 지역에서 이제 세곡을 걷어서 배에 싣고 당시에 이제 개경으로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당연히 이제 위치적 중요성이 커집니다. 특히 이제 뭐 앞에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해안반도는 이제 뭐 난행량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런 항해하기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차원에서 태안의 위치적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커졌을 거라고 보고요. 이 조운을 좀 더 원활하기 위한 시도들이 여러 가지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특히 유명한 게 바로 유명한 이제 운하를 시도한 거죠. 땅을 판다는 거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징발하는 이런 부역, 이런 수시로 일어나게 됐을 건데 잠깐 시대를 점프해서 조선시대까지 이걸 이어본다면 이런 일이 조선시대까지 이제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불포뿐만이 아니고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안면도를 자르죠. 그 안면도를 자르기 이전에 의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태안반도 저쪽 서쪽 끝 부분을 또 자르는 시도들을 하고 또 이것도 실패하니까 불포 양쪽에 이제 창고 큰 규모의 창고를 두어가지고 창고를 관리하면서 창고 사이를 육로로 곡식을 수송하는 이런 시도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주민을 징발하는 일이 있게 하는 그런 원인이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생업인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는데 수시로 때도 없이 이렇게 끌려나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영농에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될 테고요. 이것이 지역의 이탈 또는 소극적으로는 이제 은거 이런 걸로 이어졌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기존에 꽤 이제 인구가 많았던 지역에서 인구 이탈이 일어났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선사 유적지하고 위치적으로 매우 일치하는 특수 취락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향소 부곡이라고 그러죠. 특수한 생산품들을 만드는 이런 마을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건 두 가지 양면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행정 단위들이 많았다는 말은 인구가 그만큼 많았다. 그런 뜻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사 시대부터 어떤 국지적인 인구 분포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수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양면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운과 함께 태안반도의 이제 인구 이탈 이런 거를 가속화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제 고려 말의 외구의 침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구의 침입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산촌이 형성되는데 토대 이런 걸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외구 그러면 이제 좀도둑 느낌이 들잖아요. 외군하고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니은자 하나 차이로. 대략 한 14세기 중엽부터 외구들이 이제 출몰하는데 사실은 좀도둑 정도가 아니었더라고요. 심지어 수백 척이 한꺼번에 쳐들어온 적도 있고요. 임진왜란은 공식적인 전쟁이었지만 그 이전에도 못지않은 이런 침입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외구들은 조운선을 주요 목표로 삼았답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구의 입장에서 노다지잖아요. 천석이나 쉬운데 하나만 잡아도 엄청난 곡식을 얻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창을 습격을 합니다. 조창에는 이제 곡식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분연의 창고를 약탈한다거나, 심지어는 충격적인 게 추수철에 곡식을 베어가기까지 했대요. 빼앗아가는 것, 가마니에 들어있는 걸 빼앗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논에 서 있는 벼도 베어갔다는 게 있는데
그 정도가 됐다 그러면 거의 통제불능 상태였다. 관의 통제가 미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왕 2년 이때 사실 뭐 국가 권력이 원에 종속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조언을 중단하는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조건들을 우리 이제 태안에다 연결해 본다고 하면 성종 때 만들어진 이제 그 조창 13개 중에서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서산에 있었습니다. 태안 서산 이제 접경 지역 중인데요. 영풍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영풍창이 여기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외구들의 침입 이런 게 목표가 됐었고 피해를 많이 입게 됐을 겁니다. 영풍창에 대해서 조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역적인 거는 제가 좀 이쪽은 좀 생소해서 뭐 그 고려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나 중요한 것은 운송 수단이었거든요. 운송 수단.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육로 교통이 발달해 가지고 그 수레가 자유자재로 다니고 이러면은 좋을 텐데 조선 시대 때 육로는 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부고속도로에 해당되는 영남대.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영남대로만 하더라도 이렇게 산골길을 보면 폭이 1m도 채 안 됩니다. 거기 무슨 수레가 가겠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 말들이 수레를 끄는 게 아니라 등에다 짐을 메고 가는 길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허리가 휘면서 새끼를 못 낳게 되면서 말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당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운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남한강 수운을 제가 보니까 남한강가에 사는 주민들은 부역에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강 물이 늘 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갈수기가 되면 배가 바닥에 닿아가지고 못 올라가요. 그래서 배를 어떻게 만드냐면 평저선, 바닥을 판판하게 깊지 않게. 근데 얘도 다니까 주변 주민들을 끌어다가 고를 파는 거죠. 그래도 다니까 밧줄로 끌어올려서 여우를 넘어가는. 이게 뭐 늘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부역에 시달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풍창 있던 이곳에 좋았겠어요. 여기 있는 세곡미가 주민들 게 아닌데. 근데 거기에 부역을 엄청나게 많은 거죠. 심지어는 지금 천수만 쪽으로 올라가서 아까 얘기했던 안흥량을 통과하려다 보니까 배가 넘어가니까 지금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도포가 지금 가사리 쪽인가요? 사도포? 네. 사도포라고.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일정 지점에 내려가지고 지게로 날라서 그 영풍창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로림만 쪽으로 이렇게 올라서 개경으로 올라갔다니까 엄청난 부역에 시달렸겠죠. 그리고 아까 임 박사님 얘기한 대로 고려 때부터 조선까지 한 450년 동안 그 운하를 뚫는다고 얼마나 많이 자주 동원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도망가서 살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화전민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전민. 화전민들이 다 대부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시에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도피처럼 있었겠죠.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연풍창이 이제 그런 걸 더 부채질했을 수도 있겠죠. 했을 수도가 아니고 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침탈과 관련된 이런 그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뒤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외국들이 주민들을 살해하고 조금 순한 걸로 골랐는데 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좀 능동적인 사람들은 멀리 달아났을 테고 조금 소극적인 사람들은 산 뒤 같은데 아무래도 좀 외국인이 덜 미칠 만한 데 숨었을 테고 떨어져 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민가는 습격해봤자 생기는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구가 힘이 컸기 때문에 관가가 있는 그런 데를 쭉 공격한다고 큰 창고를 습격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거하는 것도 소극적이지만 하나의 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태안만도 일대가 고려 말 이때쯤부터 본격적인 인구가 줄어든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이게 되고 그게 결국 후에 이제 인구가 복귀할 때 듬성듬성 자리를 잡게 되는 어떤 토대가 되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